네, 안녕하세요. 공부중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네, 공무원 개요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발제로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도시 변화 트렌드와 남산도서관 계획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제로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남산의 근현대사와 도서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제 1은 도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남산과 남산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남산 도서관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심사 관련된 내용들을 임재용 심사위원장님과 지금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제로 건축가 이혜성과 남산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박경립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건축가의 생애와 그리고 작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워크숍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시간 일정은 지금 2시에 시작하면은요, 발제 1, 2와 질의응답까지 2시간 정도 걸려서 4시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발제 3은 4시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아마 4시 반에서 5시까지 워크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워크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모임의 회장님이신 군산대학교 송석기 회장님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근대 도시건축 연구와 실천을 위한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송석기 교수입니다. 2026년 근대 도시건축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 신청해 주시고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에서 귀중한 말씀을 전해 주실 홍경국 교수님, 안창모 교수님, 박경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임재용 심사위원장님과 김효영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말 오후 시간에 귀한 시간들 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근현대기에 형성된 근현대 건축물과 도시유산 중에서 어떤 시대적인 가치 또 사회문화적 가치 또는 도시건축적 가치를 갖는 대상물들, 유산들을 우리가 그것의 어떤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창조적인 어떤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그런 모색들을 이 공모전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올해로 10번째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위기에 있는 유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잠재성을 갖고 있는 유산들을 공모전의 어떤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이 근현대 건축 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공모전에 대한 어떤 일회적 참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근현대 건축 유산의 보존과 창의적인 어떤 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과 또 발표해 주실 분들 또 그리고 여러 심사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참가자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치를 깐거 없고요. 음. 네, 저희 근대도시건축 디자인 공모전의 요번에 대상은
남산 도서관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전에 나와 있는 요강 그 지도를 보시면 대지 전체가 지금 남산 도서관 앞에 있는 소월로를 포함하여 건너편에 용산 도서관까지를 범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산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는 본 공모전의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참가자의 자유의지로 선택적으로 계획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질의 응답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워크샵 발표를 통해서 이제 새로 정보가 가게 될 도시적인 측면, 그다음에 건축적인 측면, 그리고 건축가 개인으로서 남산도시를 만들어 난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를 운영진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위원 중에 네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심사위원장,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OCA 건축사사무소의 임재용 소장님이 심사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줌으로 참석해 주신 김선향 디림 건축사사무소 소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장에 나와 계신 이제 김효영 건축사사무소의 김효영 소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을 건축사사무소의 최가을 건축사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심사위원 구성은 남산 도서관과 조금 관련 있으신 분들을 주로 좀그 모았고요. 그래서 임재용 심사위원장님은 일단은 원로로서 공모전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선현 건축소장님께서는 즉 도서관 뒤편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의 설계자십니다. 그래서 당시 원래 한옥이었던 안중근 기념관을 새로 바꾸면서 있었던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참석 안 해주셨지만 이진욱 소장님의 경우에는 이혜성 건축사님 교수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셨고요. 그다음에 젊은 건축가로서 김효영 건축사님과 그다음에 전주에서 활동 중이신 최가을 건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이번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이러하고요. 이제 발제와 함께 잘 들어두시고 질의응답 시간 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를 들어가기 전에 뭐 인사 말씀 따로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홍경구 교수님께 마이크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홍경구입니다. 네, 막바로 발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음. 공유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 잘 되고 있나요? PPT가 공유되고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디자인 공모전 워크샵에 초대돼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 이따가 이제 급히 이제 지금 서울로 와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좀 가서 강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족하나마 그냥 줌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청받은 거는 한 30분 내에 도시 정책과 남산 도서관 관련된 지역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정책보다는 오히려 도시 트렌드 변화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번 워크숍과 설계를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한 30장 되는데 30분 제가 받았는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지역의 트렌드 변화를 한 10가지 정도로 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의 현황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통계를 많이 건축과 교수 있으면서도 통계를 많이 다루는데요. 최근 우리 한국의 현황을 보면 깜짝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인구 2,5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가처분 소득 순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한 5위에 해당됩니다. 물론 일부 좀 추정치는 들어가 있는데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되어 있고 3위가 독일, 4위가 호주, 5위, 6위, 7위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그다음에 프랑스. 굉장히 놀라실 정도의 데이터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5위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 관해서는 어떠냐 또는 건축에 관해서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관해서 조금씩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까지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 1.6%, 작년에 운이 좋게도 1%는 넘은 것 같습니다. 1%에서 1.5% 사이인데요. 이 1%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시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선 부동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공실률이 기본적으로 30%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요.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1%의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는 중산층에 다른 소득이 없는 소위 말해서 저 노동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임금이 오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1%에서는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 없이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 파산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여전히 우리 저출산 문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래도 운이 좋게도 한 0.8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OECD 38개국 중에서 1위였는데, 최근 대만이 0.7명 이하로 해서 다행히 1위의 그 불명예를 차지하는 건 좀 벗어났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도입을 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정도 되고요. 일본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한 65%, 그러니까 20%, 즉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예를 들면 한 100% 예산이 있다 그러면 한 40%는 복지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 30%의 그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의 대부분의 도시는 한 50%가 사실은 복지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곧 있으면 한 30%에 육박하는 그 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적어도 예산, 1년 예산 중에서 한 10%가 성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로서는 또 서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한편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MZ 세대들이 사회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MZ 세대들은 사실은 우리 X세대나 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키운 세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만족을 한다면 자기의 소득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또한 어딜 가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문화에 관해서 사실은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들이죠.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가성비 소비에서 가치 소비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건축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MZ 세대는 적어도 기성 세대보다는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2.8배. 제가 설계했던 판교 신도시의 30대의 소비가 사실은 소비층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판교에 있는 일부 뭐 이제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를 위한 VIP 룸은 있지만 40대, 50대를 위한 VIP 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MZ 세대가 굉장히 그 가성비 소비에서 가치 소비로 전환을 하고 있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주도권 변화를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소비하는 그 상품이나 장소가 가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문화적 인프라는 굉장히 양극화가 됩니다. 문화시설이나 콘텐츠 소비가 거의 60% 이상이 사실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방은 시설은 있죠. 시설은 있는데 즐길 콘텐츠나 즐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남산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이제 문화시설 콘텐츠 소비의 6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공연과 관련해서는 한 75%가 사실은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들과 함께 또 우리 사회에 다가온 것들이 바로 이 AI 부분입니다. 아, 일부 뭐 유명한 어떤 산업의 대표들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일자리 한 30%가 자동화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설계에서도 최근 AI가 들어오면서 설계 공무나 또 설계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더욱더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에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가로서 또는 일부 이제 도시 관련된 전공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홉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이 K컬처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이 MZ 세대에 관해서는 오늘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세대가 그 세대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속성은, 문화적 사대주의자라기보다는 반문화적 사대주의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적어도 선진국에 뭔가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대부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 자신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게 선진국이든 아니든 그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 MZ 세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대를 또는 시대적인 측면에서 계층 간의 어떤 갈등도 일부 유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K컬처가 세계적인 확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중에 데몬 헌터스와 같은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 소위 말해서 일부 뭐 신도시도 설계하고 많은 도시 정책에 또 도시 개발에 또는 정비 사업에 관여했던 전문가들로서는 굉장히 조금 죄송스럽고 또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조명이 잘 됐고, 그런 조명들이 오히려 세계인들한테는 독특하고 한국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K컬처와 도시 경쟁력을 조금 더 특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입니다. 적어도 이 아시아 또는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대도시권 단위로 이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약 한 2,500만 명, 인천까지 포함해서 2,500만 명이 넘죠. 아마 이런 대도시권들이 결국은 다른 대도시권들과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이끌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대도시권의 순위를 보면 1위가 도쿄 대도시권이고요. 우리 한국은 5위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2위가 아마 뉴욕, 3위가 로스앤젤레스, 4위가 런던. 앞에서 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 한국이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이가 세계 5위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대도시권 단위로 만약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5위의 순위에 걸맞는 그러한 경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문화적인 순위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남산이 또 서울이 가져가야 될 한 15가지 원칙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걸 계획을 하는데 이 도시적인 정책에 관해서 좀 관여를 하고 싶고 또는 참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한 네 가지 내에서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관련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아마 서울의 도시 정책 변화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아우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셔도 구체적으로 남산에 관해서 또 남산 도서관에 관해서 시사점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관해서 정책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또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나온 책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남산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다면 서울 도심 기본계획,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이 나아가야 될 방향, 특히 아마 기능이나 또는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나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남산은 또 공원의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셔도 충분히 이제 남산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남산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결국은 경관계획이죠. 서울시 경관계획의 책자를 본다 그러면 남산의 높이 규제라든지 형태 규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산 도서관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 생활권 계획을 참조를 하면 되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쭉 참조를 해서 크게 한 15가지의 원칙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성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 남산도서관은 적어도 우리 한국 건대 건축에서는 굉장히 역사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업과 상징성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가급적이면 일부는 원형을 보존하거나 또는 선택적 현대화를 통해서 부분 보존 또는 부분 개입 전략들을 통해서 남산 도서관이 조금 더 역사적 보존성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소성입니다. 남산이라는 곳은 아마 뒤에 교수님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 주겠지만, 적어도 서울에 있어서는 자연 또는 역사, 관광 등과 관련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분히 이제 저정립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장소적 변화를 가장 적실히 느낄 수 있는 이 남산과 남산 도서관의 어떤 장소를 고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경관에 대한 조화성입니다. 특히 1994년도에 남산의 형태 보존을 위해서 외인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뒤 우리나라 최초로 경관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경관법을 만들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산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한강이었죠. 아마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남산은 현재에도 일정 층수 이상 또는 일정 메타 이상의 개발은 금지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건물의 높이, 재료 색채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적어도 남산이 가지고 있는 산은 일반의 산과 달리 서울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관에 대한 조화성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적어도 도시 조망이나 뷰 프레임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곳에서는 서울의 일부 도심이나 또는 명동, 한강이나 이런 조망에 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어도 내부 공간에서 책과 도시 경관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 남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이 도시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얼마든지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 조금 나타나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최근에 도서관은 뒤에 이제 설명은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 기본 계획에 의해서 복합 공공문화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또 누구나 문화적인 장소로서 또 누구나 공공적인 장소로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아마 도서관 기본계획에서는 third place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좀 주셨지만 접근성이나 동선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남산 도서관 가기가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행이나 대중교통, 특히 이제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 남산 도서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산책길이나
보행로와도 함께 연결되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 적어도 저에너지 건축이나 자연환기 또는 친환경 재료 사용 등과 통해서 남산의 생태계도 보존하면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도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또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건축물이 되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특히 내부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이제는 단순 열람 또는 뭐 독서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 전시나 교육, 적어도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도서관이자 또 하나의 조금의 문화 센터자 아니면 시민 공간이자 이런 프로그램 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과정이 미래 변화에 조금 더 대응 가능한 가변형 모듈 구조였으면 어떨까? 일부 모듈형 공간에 이제 다목적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변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간 유용성을 좀 담보하셨으면 좋겠다. 열 번째입니다. 앞에 AI도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서관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또 디지털로 됐을 때 결국은 AI 기반의 정보 서비스를 여기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최근 디지털 아카이브나 미디어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 좀 중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문화유산으로서 또 현대성이 좀 공존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공간도 일정 부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부에서는 현대적인 좀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의 장소가 되고 또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두 번째는 적어도 이제 야간에도 이곳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안전하고 좀 매력적인 공간, 적어도 조명 디자인이나 이런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랜드마크 또 시각적인 랜드마크로 변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 공간에 관해서는 시민 참여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현재는 아마 확정적인 여러분 디자인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일부 공간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공론화나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이 만드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4번째는 도시 네트워크의 연계성입니다. 아마 앞에서도 이제 산책로나 이거와의 연계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에 굉장히 도시 명소들이 많습니다. 명동이나 또는 후암동이나 또는 조금 더 내려가면 서울역까지 적어도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관광이나 문화의 동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서울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리모델링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실내 공간이나 외부 공간에서 나름대로 장소성 또는 도시 브랜딩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예,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도시 트렌드를 설명해 주셔서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의 서울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중에 하나인 남산에 위치한 도서관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방향을 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방에 언제든지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즉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 두 번째 걸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질의 회신 시간 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채팅방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그 대답을 지루해진 시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발제를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편하시면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넘기는 건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넘기는 게 더 말하는 거. 혹시 여기 네. 파일이 있으신가요? 마우스 파일이 있네. 큰 네. 파일로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예. 선생님이 지금 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한 3분 와이파이 기본 정도 어떻게? 쉬었다가 3분 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다음 장을 보는 기능을 지금 세팅을 안 해놔서 지금 화면이 저는 안 나가는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얌전하게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음,
이게 그리기는 기능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저 화면을 저거 지워주실 수, 저건 그 송출되는 화면 아니에요. 그래. 선생님 화면에 송출되는 화면. 조금 짧겠네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안창모입니다. 어,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앞에 그 발표하신 분의 말씀을 못 들어서 일부 내용이 좀 중복되거나, 중복돼도 상관없지만, 혹시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고 치면은 그 부분은 이런 류의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거나 또는 대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라는 게 그렇고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리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의 문제죠. 그게 아마 디자인 컨셉이라고 해서 보통 정해지긴 할 텐데, 제가 드리는 제 말씀은 아마 남산이 품은 시대와 경관,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일단 제목을 굉장히 저는 뭐 크게 에, 무겁게 생각하고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셉에 따라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꿀 것이냐 또는 무엇을 없앨 것이냐는 판단하는 가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 건축하신 분들 많이 가보셨을 장면 같은데요. 낙산에 가면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옛날 어린이회관. 지금 한때 남산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건물은 이 건물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 땅은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신궁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 땅을 보시면은 좀 색다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건물이 있죠. 김수근 씨가 설계한 예전에 그 자유센터의 타워 부분입니다. 지금은 반얀트리 호텔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 거는 멀쩡하게 잘 있는데, 예, 계속 하시면 돼요. 아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네. 사실은 제가 드리는 오늘 제 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이번 주제의 건물들이 위치한 남산이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서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만지는 건물에 위치한 곳이 갖는 그 크기를 좀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옛날 어린이회관이 이쪽에 위치해 방향이 반대죠. 정확하게 그 180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남산의 반대편. 정확하게는 이 사진은 원효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원효로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여기가 예, 조선신궁이 위치한 곳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후암동과 해방촌 일대의 풍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클로즈업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계 사이트가 되는 남산도서관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용산도서관도 사이트죠.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한때 저의 학창 시절에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정독도서관과 함께 남산도서관이 쌍벽을 이루는 도서관이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도서관이 아마 남산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서관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눈에 한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죠. 요 아래는 소암동입니다. 자, 근현대기의 남산에는
제 경험 속에는 세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도서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이죠. 그리고 도서관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위정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을까? 잘 상상이 안 가는 시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어린이회관은 1970년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강로 교수가 설계를 하셨고요. 근데 어린이회관을 이곳에 지었는데 아직 요 자리쯤 되는데 이 자리쯤 되는데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5년 동안 사용되다가 어린이회관으로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위험하다, 확장성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의 광장동의 능동 어린이 대공원 옆으로 옮겨간 다음에 이 남산도서관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 이 어린이회관은 말은 어린이회관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다음에 이 남산도서관, 지금 우리가 주요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혜성 선생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이것이 들어간 배경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1959년에 남산 국회의사당이 현상 설계로 있었고 그 현상 설계에서 당선된 김수근 씨의 안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1961년에 일어난 5.16 쿠데타로 인해서 남산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이 무산되고 그 대신에 남산 공원화 계획이 실시가 되면서 공원화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남산 도서관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뉴트럴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국회의사당을 대신해서 아마 국민들한테 또는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 남산도서관이 계획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옆에 있었던 공화당 용산도서관은 과거에 공화당사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공화당사로 사용되다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80년에 들어서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화당사로서의 운명이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들어서는 게 용산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남산이라는 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은 이 도서관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제스처를 취할 때는 쉽게 선택되고 이거 선택하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플러스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시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사진 아마 그 공모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이트가 되는 남산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에는 이 건물이 공화당사로 사용됐다가 용산 그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마주 보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국토지리정보는 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사진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아마 사이트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상이죠. 제가 좌우에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퇴계 이황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1960년대 말에 1966년인가요? 그 애국선열 조상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은 김종필 씨가 하고 김수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을 하셨을 때 서울 시내 곳곳에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구한 그 무인들의 동상 또는 위인들의 동상을 시내 곳곳에 세웠는데 야 이거 무슨 나라를 빛낸 인물들이 무인들밖에 없냐 라고 해서 이제 문인들도 선택을 할 때 그때 퇴계 선생과 다산 선생이 선택이 됐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군데씩 선택이 되는데 한 분씩 여기만 유일하게 두 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거는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곳에 있다가 오갈 데가 없다가 그 도서관에 아마 하나가 더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러한 동상이 들어서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건물들은
이게 급변하는 급격한 성장을 거쳐온 서울에서는 매우 보기 드물게 원래의 위치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다소 변한 거 있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선신궁에 있다가 나중에 공원화계획에 따라서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식물원도 있었고 지금은 이 부분에서 요 흔적이 일부가 남아있고 여기에 일부 성곽이 복원이 되기도 하고 조선신궁의 배전의 터도 남아있고 이 끝에는 어, 그 조선신궁의 신체를 위한 방공호도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디한 것을 보여주듯이 협동원의 이민하 소장이 설계한 오픈된 성곽 유적 박물관이라고 하네.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네. 유적 전시관 안도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그 문화적 역량의 이 갖춰지는 그 변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처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장님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앉은 네. 요 건물이 안중근 그 기념관인데 기존 거고, 기존 거고 저 안중근 기념관이 지금 현재 그 홍대에 임 선생님이 설계하신 당선안이 제가 그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윤선영 기자님. 네, 심사위원. 아, 그랬네. 실세요. 이번 신고 아, 이번에 그렇구나. 참여를 이번에 잘 됐네. 예. 사실은 여기에 안중근 기념관이 들어가게 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방 후에 그 일제 잔재를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비물리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색채가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는 장소에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름을 정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흔적을 남겨놓는데 그래서 선택된 게 조선신궁이었기 때문에 안중근. 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상업 뒷골목이었던 혼마치에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고. 요 얘기는 이제 훨씬 더 재밌겠지만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남산을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제가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만을 위한 계획도시라고 했을 때의 남산은 사실은 내사산을 구성하는 한 작은 산에 불과하죠. 높이도 뭐 사실 내사산 중에서 세 번째니까 높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251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남산을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사실은 다른 네 개의 산이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게 도시에 물리적으로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 산세나에 뻗어나감도 그렇고요. 근데 남산은 다릅니다. 남산은 도심으로 상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근대 이후에 근대란 시대는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상이다 보니 이 도시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할 때 도시의 확장에서 남산을 중심으로 아이고 안 그러셨네요. 저로 이 확장되는 전체 대부분은 남산의 영향권 내에서 도시 공간이 채워지고 그 공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과 경제개발과 오늘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담기게 되죠. 그러니까 남산의 성곽 밖의 성장사 또는 변화사는 아마 서울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또는 사대문 안의 변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에 자리 잡은 그 건물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도전과 정확하게는 이성계가 천도를 하자고 했으니까 태조 이성계의 주장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천도지의 도시공간 설계가 이루어져서 지고 난 다음에 남산은 사실은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경영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그 뭔가가 주어지는 공간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우리 근대사에서 보면은 대한제국의 남산이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첫 번째 용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1900년에 장충단의 설치인데요. 이것은 을미사변 때 순국한 충신들을 제사 지내는 곳.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현충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국가에서 만든 현충원이 그게 장충단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장충단의 옛날 모습이죠. 그리고 장충단 그 기념비가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런데 일제 강점 전에 일본인들이 남산의 북쪽 선록에 모여 살면서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가 되고 나니까 일제 강점기 초반 1920년대 여기가 일본인들의 공원인 장충단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금 현재 여기는 저기죠. 그 신라 호텔이 위치하고 있죠. 여기가 장충단의 이런 건물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이곳이 요 탑이 위치하고 있던 곳인데 이 탑이 요 자리를 신라 호텔에 빼앗겼기 때문에 현재 이 탑은 이쪽으로 현재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제강점기 남산은 그 일본인들이 즐겨 사용했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갑신정변 이후에 인사동, 경운동 쪽에 있었던 공사관이 불탄 다음에 남산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남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남산에 있었던 영사관과 공사관의 일부가 나중에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 한반도에 대한 힘의 우위를 점한 다음에는 일본군 병영이 남산에 처음으로 일본군 병영인 그 주차군 사령부가 만들어지죠. 그게 지금의 남산 한옥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들은 일본인 동네라면 의뢰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32년에 방문사도 건설합니다. 방문사는 2등 방문, 안중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2등 방문을 기리는 추모 사찰이고 지금의 신라 호텔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남산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남산의 북쪽 산록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여기는 외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한양공원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한양공원을 표시하는 표지석, 요게 지금도 남아있죠. 남산의 그 순환도로를 걷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케이블카 근처 쪽인가요? 그래서 아마 저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남산의 일본인 마을이 조성되어 있을 때 그 한 복판에 조성됐던 일본 공사관의 풍경입니다. 일본 국기가 보이죠? 원래는 그 처음에 조선과 일본이 이렇게 수교를 다시 맺은 다음에는 원래 서대문 밖에 위치했었던 일본 공사관이 어, 외교타운 정동이 만들어질 즈음에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인사동 쪽, 경운동 쪽에 있다가 나중에 남산으로 들어오는 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지역이 크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산을 중심으로 한 경성거류민단, 또 하나가 용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류민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직선의 선들로 구성된 공간, 이것이 경성거류민단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용산이라서 이게 용산거류민단일 것 같잖아요. 네, 거기 아니라 용산거류민단은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초의 용산은 지금의 용산 전자상가 쪽입니다. 나중에 1908년에 일본이 용산의 신시가지와 병영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신용산이었는데 신용산이 해방 이후에 용산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전체는 여기까지를 경성이라고 생각해요. 용산은 옛 용산은 오리지널 용산은 그러니까 그 구용산 전자상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남산 주변에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창이라는 제도를 거기 뭐 법제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공공연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남산 북쪽 산록에 지금의 엠버서더 호텔 그 뒤쪽, 엠버서더 호텔이 맞나요? 예, 엠버서더 호텔 뒤쪽에 요게 이게 유곽이 있었습니다. 신마치라고 하는 야인 그 야인 무슨 저기 드라마에 보면은 야인 시대에 보면은 거기에 그 신마치 깡패 조직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게 잘못 만들었네. 애니메이션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1920년대 장충당 공원이 만들어지고 32년에 요게 요 건물이 이 건물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사찰의 본당.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요게 기와집은 이게 사실은 대한제국 때 고종즉위 40주년 기념 저기 그 석고가 여기 있었던 건물을 뜯어다가 이게 종로로 사용을 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게 경희궁의 정문을 뜯어서 옮겨다가 이토 히로부미 사찰의 정문을 만드는데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 일, 장충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현충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일제 강점과 함께 나라를 빼앗기면 이런 봉변들을 당하는다는 것을 이 공간들이 굉장히 잘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 이것이 그 방문사의 배치도인데요. 이게 1970년대 사진을 보면은 요 자리가 방문사 본관인데 그 자리에 지금의 영빈관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의 계단과 요 정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그 지금의 모습을 일부 약간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방문사의 공간 구조는 그대로 현재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남산의 일제강점기 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얼마 전까지 애니메이션 센터로 사용됐던 숭의여자대학교 그 아래쪽에 위치한 통감부터죠. 일제강점 이후에는 총독부 청사가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그때 애니메이션 처리가 안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 주변에는 이게 동본원사가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경성신사가 있어서 여기가 한 일제강점기 초기 30년 동안 1905년부터 치면 1906년부터 치면 30년 가까이 이 식민지배 전반기의 심장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들은 총독부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그 총독관저의 모습이고요. 이 왼쪽에 총독관저 2층 사무실의 모습인데 이 자리가 경술국치죠. 1910년 8월 29일 경설국치가 조인됐다는 표현을 쓰긴 그렇죠. 공식적으로 저기 우리가 도장을 안 찍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일본이 어떤 여기에 경술국치의 그 일을 벌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남산에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굉장히 공이 컸던 하야시 콘스케의 동상이 여기 있었는데 이 동상이 이때 하부 좌대가 지금 일부 다른 시설로 해서 그,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거는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넘어가요.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다. 자, 이제 남산에 이제 그 있었던 시설 중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긴 한데, 잠깐만요. 요게, 네, 이상하겠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조선신궁이고요. 조선신궁터의 일부에 여러분들의 사이트인 남산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용산 도서관이 있고, 좀 전까지 설명드린 것은 여기 바로 요 부분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예, 초기 총독부와 경성신사가 위치해 있고 이게 경성신사의 모습이고 건너편에는 지금 여기가 KBS 방송 자리였다가 지금 최근에 아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 조민석 씨가 설계한 그 LG 건물이 지어지는 터가 바로 이 건물 동본원사 터가 위치한 곳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접근하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남대문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 이 길이 이 조선신궁으로 가는 메인 도로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일본군 변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가운데 있는 사진 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이 사진은 어디서 굉장히 장관을 이루잖아요. 이 장면은 여기 남대문의 2층 문루에서 남산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요거는 여기가 그 표참도라는 조선진국으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등이죠. 지금도 일본 가면 오모토 산도에 가면은 메이지 진구로 가는 길에 이 시설이 현재 있죠.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밑에 길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태계로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때는 태계로가 없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서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가 저희 공모전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었던 요 정도 위치에 힐튼 호텔이 있다가 얼마 전에 사라졌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신궁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져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보신 사진 이렇게 보신 사진이고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무소 건축이 있고 이게 이제 신전이 위치하게 된 곳입니다. 이 사진을 항공사진 찍으면 오른쪽에 보신 사진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보통 우리가 일본 신사가 남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전기를 갖다가 누르게해서 남산에 잡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효과는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아마 신사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신사 입지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숲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남산의 숲을 배경으로 조선 신궁이 위치하게 되고 아마 초기에 조선 신궁 전에 경성신사, 지금의 숭의여자대학교 자리에 위치했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숲을 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치했던 그때 여기서 보면은 단일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남산의 단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래쪽에 예, 어린이 공원을 위한 단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됐지만 중간에 백범광장에 있었고 임재영 선생님, 백범 선생님 하면 마음이 좀 아프시겠는데 그다음에 위에 가면 지금의 본 공간이 3단으로 구성되는데 이 3단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배경은 1959년에 남산 국회에서 당을 설계하면서 땅을 정지를 한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땅이 지금의 모습이고 그중에 일부가 지금 현재 성벽 복원과 함께 약간 원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이거 안 넘어가지? 이런. 마음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런다. 이게 안 돼. 이게 웬일일까요? 여기 됐어. 넘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신궁을 올라오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펼쳐지죠. 지금 이 모습 중에서 남아있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요 배전의 일부가 발굴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보시면 여기에 약간의 레벨 차이가 있는 곳에 여기에 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석축이 조선신궁 시대의 석축입니다. 나중에 한번 눈여겨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무소 건축, 이게 신사 사무소 건축 자리가 이 자리가 아마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 위치일 겁니다. 자, 여기에 나중에 해방 이후에 여기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한 다음에 이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이게 80회 생일을 기념해서 높이를 80층 높이로 세웠습니다. 그게 아마 4288년. 젊으신 분들은 아마 쌍팔년도란 말을 별로 못 들어보셨거나 쌍팔년도란 말을 들어도 그게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연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서울올림픽의 88년이 아니라 단기 4288년 이승만 대통령의 80회 생일 되는 해를 쌍팔년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모르긴 해요. 그때 국경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4.19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그 국회의사당 현장 남산 현장 설계가 있고 저게 당선안의 모습인데 요게 지금의 백봉광장 옛날에 광장이고 여기 중앙광장인데 여기 보면은 이 본 메인 건물이 백봉광장을 가득해서 조금만 잘못 헛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잖아요. 넘어질 것 같잖아요. 여긴 텅 비워놓고 그 이유는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자기 발 아래에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3.15 부정선거와 4.19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남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당시의 위정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랬던 공간을 이제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달라.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획을 무산시키고 이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년들을 위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도서관을 아마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조선 신궁터고 신궁터가 바로 여기죠.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백봉 동상이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 일이고 이렇게 세워졌었죠. 남산공원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5.16 이후에 그 국회의사당 건설 계획이 이제 무산된 다음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이 중에 하나의 주요 시설이 남산도서관 계획인 거고 이게 이제 현상 설계로 진행이 되면서 그 한양대학교에 당시로는 아마 영어 표현 아마 라이징 스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혜성 선생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그 설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당시 60년대 초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마 그 이혜성 선생님은 야 이제 김수근 다음에 나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음직한 건물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국회의사당 현상 설계 공모를 하면서 맨 아랫단에는 어린이 공원을 뒀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위시설을 두고 그 중간 단계가 이게 백범광장이죠. 백범광장에는 이런 음악당이 있었는데 이 음악당은 당시에 지금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안비영의 선생 서울대 건축가를 나오셨고 그분이 지금 설계한 건물 중에서 그 모습이 바뀌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유엔 빌리지에 가면은 그 힐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리노베이션 돼가지고 외관을 매스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디자인이 바뀌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때 그 건물을 설계하셨던 안병희 선생이 설계한 건물이고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시로는요. 그리고 김중업 선생님과는 천안매부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고 이걸 보시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다시 보이죠. 요 자리가 신사가 있었던 중심축이고요. 이게 지금 어린이 해관으로 사용되다가 1970년에 75년부터 이게 도서관으로 사용됐고, 안중근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이 지금은 임형남이 아닌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홍대 임영환 선생님과 그 부부가 설계하신 건물, 이렇게 9개 단지 동맹을 상징하는 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월남전에 파병된 우리 국군 장병들이 고국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보내준 열대 식물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식물원. 이거 지금 철거됐죠. 문수하고 친구를 왜 철거했죠? 이게 성곽 복원 때문에. 보고 예. 국방당 근데 성곽을 복원하면서 그래도 요거 흔적을 좀 남겨놨죠. 발굴. 그래서 요걸 철거하고 나니까 여기에 조선 신궁의 신체를 폭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당공호가 눈에 띄었고 그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설명에는 조선 신궁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호라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방공호라 돼 있어서 사람이 피난하는 걸로 이해하기 쉽게 되는데 사실은 신궁의 신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일 텐데 요쪽에 여기가 이렇게 절벽을 끊어져 있거든요. 요게 옛날에 성벽이 지나가던 자리니까 터가 좁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예, 축성한 석축이 조선 신궁 시절의 석축입니다. 이 주변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멀리서 그 70, 이게 몇 년도지? 이건 라이프가 찍은 거 같은데 여기 아직 여기 어린이회관이 들어서기 전이죠. 그다음에 이거 안병희 선생의 건 있고 이게 이혜성 선생님이 설계한 건물. 그다음에 도서관 요 자리에 이제 용산 도서관이 요 견저리에 있었겠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네, 요 건물은 아마 60년대 후반 정도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 용산 도서관이 지금 현재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70년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는 남산 요새화 계획인데 남산 요새화 계획이 이제 그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남산 요새화 계획은 사실은 서울을 요새화한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북 긴장이 최고조로 다다를 때 그때 그 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서울 주변의 서울 성곽 복원 사업이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남산에 그 조선 신궁이 있던 터는 복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가 최근에 복원되게 된 거죠. 남산 터널의 위치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1995년이 되면 이제 남산 재모습 찾기 운동을 하는데 이미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이 남산 주변에는 이게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남산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었죠. 그리고 저러한 부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는 방법이 없었을 거고 경제 성장기에도 먹고 사는 게 그 힘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 시설을 남산 주변에 놓는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남산 재모습 찾기 운동이 본격화되고 이때 이제 남산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러한 외인 아파트 철거를 시작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산의 경관을 가리는 시설들 아마 이것도 남산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었다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니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었. 이거는 주공에서 지었던 외국인용 임대 아파트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남산 한옥마을 자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일제강점 전에는 주차군 사령부 건물이었고 일제강점기는 헌병대 사령부였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게 수도거방위 사령부가 있다가 그것이 그 과천인가요? 남태령 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여기 한옥마을을 만들어주고 그때 타임캡슐 광장 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아마 정도 600년 이후에 이제 서울 천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종성 씨가 설계한 당선된 건가 그렇죠? 이대학원 출기였나?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누군가 찍은 건데 여기가 신사터고 요게 아마 계단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요게 힐튼 호텔의 일부가 보이죠.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제 이강로 교수가 설계하신 것으로 되는데 당시에 설계 담당은 황일인 선생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요게 도서관, 남산 도서관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요건가요? 그게 용산일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얏트 호텔도 사실은 남산 외인 아파트 철거를 생각했으면 이것도 당연히 철거됐어야 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철거 안 되고 옆에 그러니까 낮은 쪽에 있었던 힐튼 호텔이 철거된 거죠. 물론 뭐 남산 제모스 찾기로 한다면 둘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 하얏트 호텔은 아마 그 보상비가 아마 만만치 않았지 공공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걸 보상할 수 있는 돈이 만만치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남산 안기부청사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용선도서관 이거는 원래 아까 제가 그 구 공화당 당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화당 당사로 지어졌던 건물은 아니고요. 이 건물이 그 한국 출판문화회사인가 무슨 출판사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던 것을 공화당이 산데 그렇게 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 근대 건축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소곡로변에 그 대관정이 있잖아요. 대관정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그 경성 부립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부립도서관을 공화당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유가 효성건설, 효성그룹이었어요. 근데 효성그룹이 거기다 호텔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 내놓으시오라고 해서 공화당이 부랴부랴 건물을 구한 게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이 부분만. 근데 이제 아래서 보면 이제 이게 5층 건물인데 요게 이제 이게 밖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1층에 들어간 입구에 민족의 지도자상 박석원이라는 그 조각가의 작품. 이분 꽤 유명한 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 당사니까 온 모습을 보이죠. 이 시기에는 이런 식의 부조를 하나씩 로비나 그런 데 세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60년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요. 아마 이런 것의 마지막 작업이 1970년대 만들어진 세종문화회관의 그 밖에 비천상. 그게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설계하신 거니까 말씀드리긴 그런가? 좋은 일이니까. 건축가 김광수 선생님의 아버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게 그 세종문화회관의 비천상 조각입니다. 자, 잘 아시는 이 건물은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죠? 많이 그다음 30분을 지나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개인 일정이 있어서. 누가지 하시면 되고. 전체적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열람실이고요. 이 뒤가 서고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걸 메스를 분리한 것은 좋게 설명하면은 이게 열람실과 메스가 기능적으로 다르니까 이게 이제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서고의 하중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층고를 낮춰서 해서 다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걸 분할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현상 설계였습니다. 현상 설계에서 당선된 건데 이것에 같이 응모하셨던 분의 말에 따르면 그 과정이 그 페어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요 건물이 그 안중근 기념관 새로 지어진 그 건물의 모습이고요. 남산도서관 연역은 이거는 아마 그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제가 남산도서관 관련된 연구 영역을 할 때 그때 조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경성 부립도서관의 시작은 그 지금의 명동 그 충무로변에 있었던 이 부립도서관에서 출발했고 이게 1922년인가 그래서 2022년이 이제 시립도서관 100주년 되는 해였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직접 건물은 아니까 과거에는 별 특별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무로변에 아마 요 정도 위치였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대관정이 이게 대한제국 최초의 그 영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물이고 요 대관정 터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이렇게 서양식 건축으로 이렇게 들어서죠. 이게 대관정 건물. 근데 이러기를 오래 쓰다가 이것이 효성에서 매입했는데 그것을 공화당사가 사용하다가 아까 용산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게 왼쪽이 아까 말씀드린 당선안인데 오른쪽의 건물이 4.19 직후에 설계가 달라졌죠. 달라진 이유는 4.19로 이분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있었던 본관이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의원회관과 사무국의 건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설계가 다 됐는데 5.16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어졌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거 여기에 국회의사당을 한다고 할 때부터 논란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용산, 남산은 시민들의 유일한 그 휴식처예요. 그런데 이곳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시민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59년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보면 이건 너무 호화스럽다.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정부도 밀어붙이고 국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새빵 사례가 싫었었겠죠. 그래서 번듯한 거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전후에서 그 국회의사당을 짓겠다고 하는 후보지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드리면 그냥 놀라우실 텐데 종묘에다 짓자, 사직공원에다 짓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게 난가요? 세계유산 종묘 날라갈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5.16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5.16 때 이제 그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건 이제 현상 설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 문서 드립니다. 어. 그래서 남산 종합문화센터 계획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민족문화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들이 당시에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을 갖다가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자기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중에서 지어진 게 야외음악단, 도서관. 아마 선열유적관은 그 굳이 한다면 안중근 기념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과학관은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6.25 전쟁 때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 총독부 건물이 1926년에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이전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뭐로 쓰냐면 그게 은사 기념 과학관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과학관, 근데 그 과학관이 6.25 때 파괴가 됐기 때문에 남산에다가 과학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또 아마 그때 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과 미술관이 자리를 바꾼 거죠. 이건 초기에 요게 요 두 개 도서관과 이것이 바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래로 이제 백범광장 쪽으로 이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자리가 이 미술관이었던 거고 요 중앙광장 자리에 도서관이 위치했었는데 요게 자리를 바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안중근 기념관의 모습이니까 이쪽에 주변에 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게 당시에 한상설계 응모안의 모습 거의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이분이 이혜성 선생님. 이혜성 선생님은 당시에 설계도 하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이분께서 한양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그러셔서 학문적 성과를 많이 남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근대 건축의 흐름이라는 책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 아마 서양 건축에 대한 이해가 많았고 이 건물을 보면은 이분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셨다. 다른 아마 동시대에 뭐 지금의 우리의 관점만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시대의 어떤 분들보다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분석 결과의 경험이고요. 이혜성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미 국무성 초청으로, 근데 사실 이때 다 일단 어르신들이 초청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아마 그 해외 연수를 보내준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꿈과 같은 미팅이라고 그랬는데 방문해서 저기 사무실 했겠죠.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으셨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원전을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본인한테는 그
가슴을 터칭하는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3년이면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민정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거예요. 일종의 문화 프로젝트인 거죠. 예, 군사정부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시립도서관, 뭐 초성공사,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런 돌들은 조선 신궁의 돌들. 여기에 완공됐을 때 모습. 이 건물들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외관이 재료가 바뀐 건 있지만 전체 메스의 분절이며 메스의 중첩이며 인면 구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데스틸 건축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 사진들이 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게 이 건물의 정초석의 디자인이 이렇게 됐거든요. 정초석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감각도 이런 식의 일상적인 감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비엔나 갔을 때 이거 울브리히였나요? 세제상관에 보면 여기 정초석이 전상적인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는 건 너무 심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이렇게 세련된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배치도는 이제 구릉기를 사용할 의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모더니스트들이 많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체의 배치도를 보면은 이거 뭔가 땅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스는 아니죠. 이건 뭔가 의도적인 조형적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매스를 보면 서고와 열람실, 지원실, 부속실들이 각각의 합리적으로 각각의 독립된 그 구성을 이렇게 영역을 갖고 구성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에는 모습이고요. 여기 아마 요 넓은 곳에서 본 사진일 겁니다. 왼쪽 사진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진입 부분에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의 모습이고 이게 오른쪽은 이제 시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려고 80년대 그들의 도서관 그릇을 보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밑에 진입 부분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출입구의 모습이죠. 안에 들어가면 로비, 계단의 모습인데 이 계단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 계단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놓는 방식이 당시에 아마 그 잘 나가는 그런 그 1세대 거장 이후의 건축의 영향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좀 모습이 좀 이상해졌죠. 이게 강당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모습이고요. 로비 부분의 모습. 1층 평면도는 각각의 기능별로 책이 출입하는 거, 사람이 출입하는 거, 직원 출입구가 다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갖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층 평면도도 기능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스드는 마찬가지고. 이건 조금 과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그런 버티컬 블라인드 처리는 이거는 좀 심하죠. 이게 꼬르비제의 인도에 있는 모카 면 저긴가 무슨 목화 저기 회관의 모습인데 어쨌든 당시에 이런 식의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잘 맞지는 않는 건데 뭐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쓰려는 시도들 이게 굉장히 두툼합니다. 생각보다 그 2층의 평면도에 이거 기능군별로 이제 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게 2층의 그 영사실의 모습. 요 처리들도 보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요런 처리들 진짜 그 거장들의 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층. 뭐, 그다음부터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건 없는데, 아까 요 부분이 아까 이 부분이고요. 옥상 정원은 60년대에는 아마 꼬리뷰제의 옥상 정원 다 이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것들 예외 없이. 실제로 여기 이 메스의 구성이며 여기에 이게 원래 도면이고 실제로 이런 식의 조그만 저것도 보면은
옥상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죠. 아마 이 부분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여기 최고의 명소가 아마 될 걸요. 전적인 매스를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중첩시키고 분리하고 하려는 의도들이 인명 구성에서도 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제 생각이 데스틸의 이렇게 주택 프로젝트인데 우리 얼핏 보면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를 닮았죠. 품새 라이트가 이제 데스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공간을 박스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이. 자, 왼쪽에 있는 그 데스틸의 그 주택 몬드리안의 그 개별안의 모습인데 오른쪽은 이해상 선생님 남산도서관의 그 배치도의 모습. 일부러 제가 저걸 고른 거긴 합니다만 느낌이 굉장히 유사하죠. 어. 그래서 근데 이해상 선생님이 서양 근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시절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논문으로 입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밝히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 것은 그 데스틸리의 건축가들이 공간과 명과 컬러에 대한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에는 당시 한국 건축가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그 서양의 건축가들, 거장, 그다음에 거장 이후의 건축가들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그 매스 구성을 봐도 이것도 데스티니 프로젝트랑 아우트가 JJ 아우트가 저기잖아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네.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꺼주시고. 네. 그죠? 됐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아주 방대한 자료가 좀 보여주셔서 엄청나게 지금 혼란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재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요. 지금 시간이 3시 44분쯤 되니까요. 5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를 세팅으로 받아가지고. 네. 들어갈까요? 네, 잘 쉬셨나요? 네, 다시 워크숍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질문이 한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발제자분께서 대답을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를 보존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저희 일관된 대답은 그것은 참가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부터 그대로 냅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방법까지 그 가능성들은 그 창작자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계획을 한 타당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MZ 세대 이용 패턴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셔서 이런 용도하고의 관계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남산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 의지로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개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용도에 맞춰서
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작정 열려 있다라고 문신구여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남산도서관의 물건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각자 생각에 따라서 그걸 해체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관입을 시켜서 완전히 다른 걸로 탈바꿈시킬 것인지는 어, 참여자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새로운 또 질의가 안 올라와서요. 그리고 저희가 2차 질의회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면을 통해 또 질의를 주시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텐데요. 일단은 심사위원장님 저부터 문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에 5분 계신데 제가 위원장이 된 이유는 단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그 심사위원 만든 걸 되게 싫어. 그다음에 이번에 수락하고 맡게 된 이유는 되게 고민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 일단 멋진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문제라서 조금 공부가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좋은 강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이트를 한번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한번 이제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제가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쭉 이렇게 도성으로 따라서 쭉그 무너져버린 힐튼 호텔 공사장 옆으로 쭉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조금 이상하게 인도를 하다. 저기 지금 어, 어린이 회관인가요? 그게 이렇게 보이고 우리 김선현 선생이 설계하신 안중근 기념관이 이렇게 보이는데 글로 가지 말고 옆으로 가라고 해요. 옆에 길을 따라서. 그래서 따라. 왜 이럴까 하고 저는 그냥 일단 무시하고 광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린이 회관 또 안중근 기념관 그다음에 그 이민아 선생이 한 그 뭐죠? 유적 한양도서 또 거기를 이렇게 보고 남산도서관 가야지 하는데 보니까 다시 찾길 따라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입구가 있어서 어, 이 마당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나? 뭐 그런 약간 의문 그리고 뭐 관계를 좀 맺을 수도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었고 내부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아마 리모델링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뭐 시설도 좋고 뭐 프로그램도 뭐 미술관도 있고 뭐 디지털 뭐 바인드 하나 조금 이렇게 원래 건물의 흔적을 전혀 찾기 어렵다. 약간 기둥 하나 정도밖에 없어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뭐 그런 이제 크게 두 가지 의심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대상을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솔루션보다는 좀 굉장한 다양한 어프로치를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 중에 아마 한 대상만 봐도 뭐 크게 다른 어떤 어프로치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공모전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 또 심사위원들이 아직 이렇게 같이 뭐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품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면서 이제 좋은 작품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들 말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현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귀해 보니까 설계 당선되고 20년은 아직 조금 덜 됐는데 보니까 아, 벌써 19년 설계한 됐구나. 지 와우. 19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때 저랑 파트너랑 자주 갔었던 남산인데 이 계기로 또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던 고민들을 아마도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했었던 고민들은 뭘까 하고 잠시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좀 나눠드리자면, 그때 했었던 고민들이 남산이라는 그 사이트 자체가 아주 복합적인 장소였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다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볍지 않은 그런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층위, 그리고 기억을 어떻게 이제 건축적으로 읽고 어떻게 또 다시 제안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부분을 건축적으로 다시 읽고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제안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아마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 되었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었든 이것이 공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었는지 이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이 심사위원이 된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몇 가지 질문 올려주신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운영진들께서 해주신 답변을 제가 추정해 보면 뭐 보존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얼마나 남겼냐 안 남겼냐 어디를 남겼냐 어디를 철거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그 근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서치 그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 논리적 판단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면 이 설계를 해 나가시는데 좀 더 또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껏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강님 얘기부터 먼저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갈 건축사고요. 저 멀리 있는 저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대 건축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전 현재 도서관이 건축되었던 당시의 건축 시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건축가가 반영하고자 했던 건축 이즘이 잘 반영되어서 문화재적인 건축물로 보존이 되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컨저베이션 그 개념보다는 2026년에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제 현 시점에서 공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그 특유의 고유의 시각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으로 김효영 건축사님 의견 좀 듣고요. 다음 발제하실 네. 박경민 대표님 오셔서요. 장주정 이 발표장이 좀 네. 조금 어수선합니다. 네, 그러면 김효영 사장님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경입니다. 몰라. 아마도 제가 몇 개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써서 뭐 불러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항상 그 고민되는 게 아까 안천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것을 지키고 남기고 보존하고 또 어떤 것을 더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건축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시간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읽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건축적 상상력을 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또는 아주 즐겁게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네 분의 얘기를 잘 들었고요. 발표 준비 때문에요. 약 한 2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 3건을 이제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설명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1차 질의회신 기간 동안에 그 응답 중에 대지 바깥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지 바깥에 대한 기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앞서 남산도서관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하고 같은 논리로 대지 바깥은 지금의 현황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공간의 사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외부 공간들을 다시 재조직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그것이 설득력 있는 외관이었으면 됐다. 그것을 우리는 평가한다. 그 정도로 일단 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장 한 3시간 동안 그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그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 그때까지 좋은 계획안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일정 중에 2차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샵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해서 할 수 있는 더 다른 질문들, 그런 것들을 주시면, 기한 내에 답을 다시 드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네. 예, 뭐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저기 세 분 교수님들 아주 재밌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 교수님께서 이혜성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정말 친근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셨던 느낌들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훨씬 그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재용 심사위원장님 또 회장님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